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웨이보에서 100만 팔로워를 거느린 유명 인플루언서 여성이 중국의 여권 파워를 보여주겠다며 자신만만하게 해외로 떠났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예상과는 다르게 중국 여권을 꺼내는 순간 엄청난 모욕과 순환을 겪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궁금하신가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을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사연은 중국에서 오신 장루이란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행운이 찾아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루이란입니다. 웨이보에서 100만 팔로워를 거느린 중국의 위대함을 알리는 왕홍입니다. 저는 단순히 화장품을 홍보하거나 명품 가방을 들고 사진을 찍는 그런 왕홍들과는 다릅니다. 저는 중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한마디 하면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고 제 라이브 방송에는 수만 명이 몰려듭니다. 제 영향력은 단순한 인터넷 스타를 넘어 중국의 진짜 힘을 서방에 보여주는 사람으로 불릴 정도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특별한 존재로 길러졌습니다. 90년대 중반 베이징에서도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인 차오양구에서 태어난 저는 부모님의 온갖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국영 기업 간부였고 어머니는 해외 명품을 취급하는 사업을 운영하셨죠. 덕분에 저는 어린 시절부터 상하이, 홍콩, 심지어 유럽까지 오가며 온갖 최고급 문화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정체성은 확고했습니다. 우리는 5000년 문명의 후손이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이었고 저 역시 그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중국을 얕보는 것은 단순한 질투일 뿐 결국 세계는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갈 거라 확신했죠. 특히 저는 한국을 보며 분노를 느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중국 문화를 따라 배우던 나라가 이제 와서 스스로 선진국 행세를 하고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이 불쾌했습니다. K-팝, 한류, 웃기지 마라. 그건 중국이 허락했기에 가능했던 거다. 저는 그렇게 늘 한국을 깎아내렸고 웨이보에서도 한국을 비판하는 콘텐츠를 자주 올렸습니다. 제가 왕홍이 된 과정은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패션과 뷰티, 트렌드를 누구보다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이 있었죠. 처음에는 친구들과 공유하기 위해 블로그를 운영했지만 웨이보에 짧은 영상들을 올리면서 인기가 급상승했습니다. 중국 여성이야말로 진정한 미의 기준이라는 주제로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올렸고 중국 명품 브랜드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콘텐츠로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서구의 거짓말을 폭로한다 시리즈였습니다. 프랑스 명품이 최고. 아니야. 중국의 실크와 자수가 진정한 럭셔리다. 미국 뷰티 브랜드가 최고. 아니야. 중국 전통 한방 화장품이 피부를 살린다. 이런 콘텐츠를 올릴 때마다 애국적인 네티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웨이보에서 최정상급 왕홍이 되었습니다. 유명 브랜드들은 저에게 협찬을 요청했고 중국 대기업들은 자사 제품을 홍보해달라며 거액의 계약을 제안했죠. 하지만 저는 단순한 뷰티 인플루언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중국의 강대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 사명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이 아시아 여권 파워 1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한국이 뭐라고?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문화를 베끼던 나라가 이제 와서 감히 중국보다 더 인정받는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조작이었죠. 저는 웨이보에 곧바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는 중국을 환영합니다. 중국 여권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입니다. 한국이 아시아 여권 1위라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언제나 서구의 꼭두각시일 뿐이고 실질적인 아시아의 중심은 중국입니다. 이제 제가 직접 나서서 중국이 진정한 강대국임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상하이, 홍콩, 마카오를 자유롭게 오갔고 초등학생 때부터 유럽 여행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 저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는 것. 유럽 명품 거리에서 프랑스 제품을 봐도 이런 건 중국의 장인 정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했고 뉴욕의 화려한 마천루를 보면서도
중국의 기술력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어딨겠어? 라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서구 국가들이 중국을 견제하는 건 단순한 질투일 뿐이고 결국 중국이 세계를 지배할 날이 올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런 중국이 도와줘야 하는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중국의 전통 문화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도 스스로 대단한 줄 아는 나라. K-팝, 한류. 그건 중국이 허락했기에 가능한 거였죠. 한국의 스타들은 중국 시장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한국 제품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어도 결국 그 원료와 기술력은 중국에서 온 것들이었고요. 그런데 그런 한국이 감히 중국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는 기사를 보면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을 가졌다고? 중국보다 세계에서 더 신뢰받는 나라라고? 저는 웃어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출장에 더욱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저는 곧 열리는 파리 패션 위크와 두바이 명품 브랜드 초청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 중국 왕홍의 위엄을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출국 전날, 저는 웨이보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직접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중국 여권이 얼마나 강력한지, 중국인이 세계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그리고 한국이 감히 우리를 따라올 수 없는 이유를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댓글 창에는 루이란, 넌 진정한 애국자야. 중국의 딸 서양의 오만을 박살내줘. 같은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든든한 지지를 받으며 파리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제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신념을 뒤흔들 충격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하자 저는 창문 밖으로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기내 방송이 끝나자마자 서둘러 명품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한 한국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조용히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던 그 여자는 비행기가 착륙하자 가방을 정리하고 차분하게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뭘 그리 점잠 빼는 거야? 한국인들은 원래 이렇게 재미가 없나?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중국 왕홍의 위엄을 보여줄 시간이다. 전날 올린 웨이보 영상은 벌써 조회수가 수십만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루이란, 이번에도 중국의 힘을 제대로 보여줘. 한국이 감히 여권 1위라고? 말도 안 되지. 조작이 틀림없어. 응원의 댓글이 넘쳐났고 저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제가 파리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알리면 또 한 번 화제가 되겠죠. 비즈니스석에서 내리며 휴대폰을 꺼내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중국 왕홍을 어떻게 대접하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셀카봉을 들고 우아한 표정으로 걸으며 공항 내부를 배경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향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역시 이곳에서도 나는 주목받는구나. 저는 의기양양하게 걸었습니다. 그러나 입국 심사대에 도착한 순간 제 자신감은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심사대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서양인들은 여권을 내밀면 간단한 질문 몇 마디에 곧바로 도장을 받고 통과했습니다. 아, 나도 곧 끝나겠군. 그렇게 생각하며 줄을 기다리는데 앞에서 한국인들이 심사를 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번주, 환영합니다. 프랑스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시죠? 한국인 관광객들은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고 직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여권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어떤 한국인은 오히려 심사관과 농담까지 나누며 가볍게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여권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왔습니다. 명품 브랜드 행사 참석차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심사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여권을 받자마자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여권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속으로 뭐야? 왜 이렇게 오래 봐? 라고 생각하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심사관은 갑자기 제 여권을 스캔기에 집어넣고 무전기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그러죠?
라고 물었지만 심사관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추가 심사가 필요합니다. 잠시 대기해 주세요. 추가 심사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왕홍입니다. 웨이보를 하며 글로벌 패션 행사 초청을 받았어요. 제 예약된 호텔도 있고 일정도 빡빡합니다. 오해가 있나 보네요. 하지만 심사관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전기에서 또렷한 프랑스어 한마디가 들렸습니다. 중국인, 대기실로 데려가. 갑자기 공항 직원 2명이 다가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제야 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뭐야, 지금 나를 문제 있는 사람 취급하는 거야? 나는 VIP 초청 행사에 온 사람이야. 어떻게 감히 나를? 하지만 공항 직원들은 단호했습니다. 제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방금 심사를 통과한 한국인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아까 기내에서 조용히 책을 읽던 한국 여성이 심사대를 통과하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마주친 후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저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별 문제 없이 다 통과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수모를 당해야 하지? 저는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차별입니다. 왜 한국인들은 다 통과시키고 저는 추가 심사를 받아야 하죠? 하지만 심사관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저는 할 수 없이 직원들을 따라갔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끄는 손이 떨렸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전 세계 팔로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보세요. 이게 바로 서양의 중국 차별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만 우대하고 중국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VIP 대접을 기대하며 도착한 파리에서 저는 입국 심사대에서부터 망신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에서 1시간 가까이 억울하게 앉아 있다가 겨우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너무 오래 체류하지 말라는 경고까지 받고 나온 저는 분노로 이를 갈았습니다. 이게 말이 돼? 나는 중국을 대표하는 왕홍인데 입국 심사에서 이런 굴욕을 당하다니.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였습니다. 저는 이번 출장의 하이라이트인 프랑스 명품 브랜드 VIP 초청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중국 왕홍의 위엄을 보여주고 글로벌 브랜드들과 협업을 맺을 기회였죠. 그래, 여기서 제대로 보여주면 된다. 파리 공항에서 있었던 일은 그저 작은 해프닝일 뿐이야. 공항에서 나와 곧장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에펠탑이 보이는 화려한 고급 호텔 입구에는 수많은 셀럽들과 왕홍들이 포토월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벨벳 로프 너머로 화려한 조명이 쏟아졌고 명품 브랜드의 대표들이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 정문 앞에서 거울을 한번 확인한 후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입구에서 초대장을 확인하던 직원이 제 이름을 리스트에서 한참이나 찾더니 미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장루이란 씨? 아, 여기 있군요. 초대 손님 자리에 배정되었습니다. 뭐라고요? VIP가 아니라 초대 손님 자리라고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저는 명품 브랜드에서 직접 VIP 초청을 받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일반 초대 손님이라니? 당연히 VIP 테이블에서 글로벌 브랜드 대표들과 만나 명품 콜라보 계약을 논의하게 될 줄 알았는데 무슨 실수하시는 거 아닐까요? 저는 웨이보에서 100만 팔로워를 거느린 왕홍입니다. 중국의 대표 인플루언서라고요. 하지만 직원은 그저 미안한 미소를 지으며 제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상황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VIP 존에는 한국, 일본, 유럽, 미국 인플루언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왕홍들은 프랑스 브랜드 관계자들과 활발하게 대화하며 VIP 디너에 초대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테이블에는 명품 브랜드 관계자들이 먼저 다가와 명함을 건네고 협업을 논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반면 저와 중국 왕홍들은 행사장 한쪽 무대에서 가장 먼 자리에 배정되었습니다. 우리 테이블에는 브랜드 관계자들이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예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인구 14억 명의 거대한 시장을 가진 나라 아닙니까?
중국 소비자들이 사치품을 얼마나 많이 소비하는데, 그런데 왜 한국 왕홍들이 더 대접받는 거지? 저는 명품 브랜드 관계자 중 한 명에게 직접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의 왕홍 장루이란입니다. 중국 시장을 겨냥한 브랜드 협업을 고려해 보신 적 있나요? 하지만 상대는 애매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중국 시장은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요즘 브랜드들은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는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하는 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트렌드요? 중국이야말로 트렌드의 중심이잖아요. 한국이 현재 뷰티, 패션 트렌드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죠. 글로벌 브랜드들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어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뇨?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자 그는 곤란한 표정을 짓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중국 왕홍들은 가짜 팔로워 비율이 너무 높아요. 브랜드 입장에서 ROI 투자 대비 효과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 가짜 팔로워?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갖고 있고 엄청난 팔로워를 보유한 왕홍들이 있는데 그걸 믿을 수 없다는 겁니까? 그 관계자는 미안한 듯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한국 인플루언서들은 오가닉 영향력이 높아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실제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많은 브랜드들이 한국과 협업하는 걸 선호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말도 안 돼. 한국 왕홍들이 중국 왕홍들보다 더 영향력이 있다고. 나는 VIP 자리에 앉아있는 한국 인플루언서들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프랑스 명품 브랜드 CEO와 나란히 앉아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국 인플루언서들이 럭셔리 트렌드를 이끄는 주역이라는 듯 모두가 그들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중국 왕홍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끼리 사진을 찍으며 웨이보에 올리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순간 서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이상해. 나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웨이보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내 라이브 방송을 보던 팔로워들의 반응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루이란, 왜 너는 VIP 테이블에 없고 저 구석에 있어? 이거 우리 중국 무시하는 거 아니야? 한국 왕홍들은 왜 저렇게 대접받는데? 말도 안 돼. 저는 굳은 얼굴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파리공항에서의 일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더 신뢰하고 한국을 더 선호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중국은? 나는? 그 순간 너무나 분했던 저는 와인 잔을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굴욕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를 악물고 행사장을 둘러보며 기회를 엿봤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VIP존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인플루언서 몇 명이 명품 브랜드 CEO들과 함께 와인잔을 부딪히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순간 한 명의 브랜드 관계자가 마이크를 들고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오늘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행사장의 모든 시선이 무대 위로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주목했습니다. 이번 시즌 저희 브랜드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인플루언서들과의 협업을 발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는 바로 순간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속에서 한국 인플루언서들이 명품 브랜드와 협업한 광고 영상이 나왔습니다. 영상 속에서 한국 왕홍들은 세련된 의상을 입고 브랜드 제품을 착용하며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한국의 톱 인플루언서들과 글로벌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간 행사장 전체가 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고 굳어버렸습니다. 뭐? 한국 인플루언서들과 브랜드 협업 발표. 그러자 한국 인플루언서들이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브랜드 관계자들은 직접 꽃다발을 건네며 우리는 한국과 함께합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 모욕스럽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몇몇 중국 왕홍들도 이 발표를 보고 충격을 받았는지 웅성거렸습니다. 저 브랜드, 원래 우리랑 협업하려던 곳 아니었어?
그렇습니다. 사실 이 브랜드는 원래 중국 왕홍들과의 협업을 검토하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전 세계 명품 행사장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명품 브랜드들이 무너질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중국 왕홍들은 점점 행사장에서 잊혀졌고 브랜드 관계자들은 더 이상 우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중국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타겟일 뿐이었고 브랜드들은 진짜 글로벌 영향력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가진 건 한국이었습니다. 이 굴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행사장에서의 굴욕을 견뎌내려 했지만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걸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한국 왕홍들은 VIP 대접을 받고 우리는 완전히 무시당했다고.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패션 행사에서 밀렸다고 해서 내가 한국 인플루언서들보다 못하다는 뜻은 아니야. 적어도 이 프랑스 땅에서 저는 여전히 왕홍이었고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행과 함께 파리에서도 가장 유명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프랑스의 최고급 요리를 맛보고 분위기를 즐기며 오늘의 굴욕을 씻어내려 했습니다. 그래, 기분 좋은 저녁 식사로 마무리하자. 저도 모르게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웨이보 팔로워들에게 제가 이곳에서 얼마나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바로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입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화려한 샹들리에, 우아한 대리석 테이블, 그리고 프랑스 특유의 클래식한 인테리어. 저는 카메라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레스토랑 내부를 촬영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을 시간이야. 하지만 이제부터 또 한 번의 굴욕이 시작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입구에서 제 이름을 예약 리스트에서 찾던 직원이 순간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테이블을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손님, 이쪽 자리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리킨 곳은 주방 옆 한쪽 구석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이곳은 너무 좁잖아요. 참가석으로 주세요. 그러나 직원은 딱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가석은 모두 예약이 끝났습니다. 예약이 끝났다고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누군데? 중국 왕홍이야. 명품 행사에 초청받고 웨이보에서 100만 팔로워를 거느린 유명 인플루언서라고. 그런데 이런 자리에 앉으라고. 그러나 항의할 틈도 없이 바로 그 순간 믿기 어려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참가석으로 한 무리의 인플루언서들이 들어왔고 직원들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 인플루언서들이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급 와인 리스트를 건넸고 참가석으로 정중히 안내했습니다. 그들이 테이블에 앉자 레스토랑 안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마치 정말 중요한 VIP들이 도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뭐야?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아까 그 직원이 참가석은 예약이 끝났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한국 인플루언서들은 특별 대접을 받으며 그 자리로 안내받은 거죠? 순간 뒤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리는 목소리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은 왜 항상 시끄럽고 무례할까? 그들은 레스토랑에서도 소란스럽고 공공장소에서 매너가 없잖아. 그래서 유럽에서는 한국이나 일본 관광객을 더 환영하는 거야. 조용하고 품격이 있으니까. 내 이야기를 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손에 쥔 포크가 덜덜 떨렸습니다. 무례하다고? 우리가? 중국인들이? 무언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서구가 중국을 질투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중국의 성장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중국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정말 세계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걸까? 옆을 보니 다른 중국 왕홍들도 똑같이 굳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만 유독 초라한 자리에 앉아있고 브랜드 행사에서도 밀려났고 이제 레스토랑에서도 이런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한국 인플루언서들은 어디를 가든 환영받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거지? 평소였다면 웨이보에 이 일을 폭로했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프랑스가 중국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특별 대우를 받고 우리는 무시당하고 있어요. 라고 소리를 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자 선뜻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패션 행사에서도 브랜드 관계자들이 한국 인플루언서들을 더 선호했습니다. 공항에서도 한국인은 환영받았지만 저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에서도 그들은 최고의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이제 와서 인정하기는 싫었지만 이건 단순한 차별이 아닐 수도 있어. 어쩌면 정말로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어차피 내가 원하는 건 결국 돈으로 살 수 있어. 레스토랑에서의 굴욕을 삼키고 난 후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행사에서도 밀리고 식당에서도 차별당했지만 그게 뭐. 어차피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 일이지. 파리에 온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새로운 명품 가방 컬렉션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직접 구매한 한정판 가방은 곧바로 중국 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이를 리뷰하는 제 영상은 항상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죠. 좋아. 오늘은 쇼핑으로 기분을 풀어야겠어. 파리에서도 가장 럭셔리한 쇼핑거리 샹젤리제 거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시 왕홍으로서의 자부심을 되찾았습니다. 공항과 레스토랑에서 겪은 일들은 그냥 불쾌한 해프닝이었을 뿐 이곳에서는 분명히 VIP 대접을 받을 거야. 왜냐고요? 저는 이미 여러 명품 브랜드의 단골 고객이니까요. 명품 매장 입구에 도착하자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내부에는 반짝이는 조명 아래 최신 컬렉션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매장 직원들은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번주. 저는 웨이보에서 100만 팔로워를 보유한 왕홍 장루이란입니다. 중국에서 온 VIP 고객이에요. 직원은 미소를 지었지만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한정판 가방을 보러 왔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안내했습니다. 반짝이는 유리장 안에 진열된 한정판 가방을 본 순간 저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거야. 바로 이걸 사야 해. 이 가방을 바로 결제할게요. 직원은 카드 단말기를 꺼냈고 저는 망설임 없이 제 플래티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제 VIP 대접을 받을 차례지. 삑. 카드를 긁었는데 단말기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다시 시도했습니다. 삑.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뭐야? 이 카드 한도가 없는 건데? 직원은 곤란한 표정을 짓더니 무전기를 들고 어딘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매장 매니저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추가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신원 확인이요? 네, 최근 중국인들의 카드 결제 사기 사례가 많아서 여권과 추가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뭐? 카드 사기? 저는 그런 사람들과 달라요. 저는 왕홍이에요. 중국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직원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규정상 중국 카드 결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여권을 꺼냈습니다. 직원은 여권을 받아들고 한참을 확인하더니 결제 승인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황당했습니다. 한국 왕홍들이 VIP 대우를 받으며 직원들과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한국 인플루언서는 저보다 더 비싼 가방을 들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카드 한 번만 긁고 가뿐하게 결제를 마쳤습니다. 그때 한국 인플루언서 옆에 있던 직원이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VIP 고객님, 이번 구매로 브랜드의 프리미엄 고객 등급이 되셨습니다. 다음 방문 때는 개인 맞춤 쇼핑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게요. 뭐? VIP 고객? 개인 맞춤 쇼핑 서비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한국인은 저렇게 특별 대우를 받는데 나는 이렇게 결제조차 쉽게 못하는 거야? 결국 제 결제가 승인되기까지 30분이 걸렸습니다. 저는 굳은 표정으로 가방을 받아들었지만
가슴속에선 불길한 감정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왜 우리는 여기서까지 의심받고 한국은 환영받는 거지?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저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에서의 굴욕적인 일정이 끝나자마자 저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이제 두바이로 가면 분위기가 달라지겠지. 프랑스에서 겪은 치욕적인 순간들은 잊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씁쓸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명품 행사에서 VIP 대접을 받은 건 한국 왕홍들이었고, 레스토랑에서도 명품 매장에서도 한국인들은 환영받았지만 나는 끊임없이 의심받고 배제당했으니까요. 하지만 두바이는 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두바이에서는 중국을 무시할 수 없을 거야. 중국은 두바이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 중 하나였고, 두바이 곳곳에 중국 자본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럭셔리 브랜드에서 초청한 VIP 디너 파티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제대로 된 대접을 받겠지. 그렇게 확신하며 저는 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에서 두바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가 두바이에 착륙하자 저는 다시 한번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야경과 웅장한 버즈 칼리파를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여기가 바로 돈과 럭셔리의 도시, 두바이야. 돈이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곳이지. 두바이는 철저한 상류층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에서 최상위 소비층을 대표하는 인플루언서였죠. 여기서만큼은 한국 왕홍들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될 거야. 도착 후 저는 럭셔리 브랜드에서 주최하는 초호화 VIP 디너 파티를 기대하며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행사장 입구에서 제 이름을 확인하던 직원이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누이란 씨? 죄송하지만 VIP 초대 명단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확실하게 초청을 받았어요. 중국 왕홍들 대표로 초대되었다고요. 그러자 직원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초청 명단이 업데이트되면서 한국 인플루언서들이 특별 게스트로 초대되었습니다. 중국 인플루언서들은 이번 행사에서는 일반 참석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일반 참석자. 그 순간 행사장 내부를 보니 화려한 메인 테이블에는 한국 인플루언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관계자들과 함께 와인을 기울이며 협업 계약을 논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무대 위에서 브랜드 대표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파트너들과 함께할 수 있어 기쁩니다. 이번 시즌 우리는 K-패션과 K-뷰티의 강력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한국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글로벌 캠페인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 인플루언서들과 명품 브랜드가 협업한 광고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또야? 마치 파리에서의 악몽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왜 또 한국이야? 왜 또 한국 인플루언서들이 VIP야? 왜 우리는 초대받지도 못하는 거야? 저는 멍하니 한국 왕홍들이 브랜드 관계자들과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 왕홍들은 저 멀리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세계는 더 이상 중국 왕홍들을 원하지 않는다.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건 한국이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단 호텔로 돌아가자. 오늘은 정말 최악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초호화 7성급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묵을 호텔은 두바이에서도 최고급 럭셔리 호텔이었고 이미 VIP 예약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프런트 데스크에서 제 여권을 확인한 직원이 다시 한번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누이란 씨, VIP 고객이시군요. 하지만 중국 고객분들은 추가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추가 보증금? 무슨 소리죠? 저는 이미 결제를 완료했어요. 직원은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 고객들의 물품 훼손과 도난 무단 체크아웃 사례가 증가하면서 저희 호텔에서는 중국 국적 고객에게 보증금을 추가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러나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중국인 고객들도 같은 이유로 항의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옆에서 한국 인플루언서들이 체크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은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하며 웰컴 기프트까지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VIP 고객님, 저희 호텔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환영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뭐야, 이 차별은? 한국 왕홍들은 보증금 요구도 없이 바로 체크인을 하고 호텔 측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거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추가 보증금을 결제한 뒤 호텔 키를 받아들었습니다. 방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중국 왕홍이다. 중국을 대표하는 인플루언서다. 그런데 세계는 더 이상 나를 원하지 않는다. 두바이에 도착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 감히 중국을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한국 왕홍들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 어쩌면 원래부터 그랬던 걸까요? 나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어왔지만 세계는 한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이 모든 굴욕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호텔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그대로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아니,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타는 기분이었죠. 이게 대체 뭐야?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파리에서 그리고 두바이에서 저는 똑같은 패턴을 반복해서 경험했습니다. 공항에서는 의심받았고 명품 브랜드 행사에서는 배제당했으며 레스토랑에서는 한국 인플루언서들과 비교당했습니다. 심지어 호텔에서도 VIP 대접을 받기는커녕 추가 보증금까지 내야 했습니다. 반면 한국 왕홍들은 그들은 어디를 가든 최고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브랜드 행사에서 특별 게스트로 초대받고 명품 매장에서 신뢰받으며 호텔에서는 환영 선물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대우받고 한국은 저렇게 환영받는 거지? 이유가 뭘까? 저는 답답한 마음에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관광객 이미지. 그런데 검색 결과를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무질서와 소란으로 논란. 세계 곳곳에서 중국 관광객의 불미스러운 행동 보고돼. 호텔 항공사 명품 매장까지 중국 관광객 대상 규제 강화. 뉴스를 하나하나 클릭해 읽어보았습니다. 중국 관광객 호텔 복도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 다른 투숙객들 불만 폭주. 명품 매장에서 중국인들의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사례 증가. 중국 단체 관광객들 고급 레스토랑에서 음식 남기고 소란 피워 퇴장 조치. 이런 기사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계에서 보는 이미지라고.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 우리는 세계를 주도하는 강대국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 관광객 이미지라고 검색해 보았습니다. 한국 관광객, 깔끔한 매너로 환영받아. 세련된 소비 문화 한국 VIP 고객 증가. K-패션, K-뷰티의 영향력 한국은 세계적인 럭셔리 트렌드리다. 그제야 저는 모든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 한국인들은 환영받는 거구나. 제가 머무는 호텔에서조차 한국인들은 VIP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추가 보증금을 내야 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왔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명품 브랜드 담당자와 미팅이 있었습니다. 아직 중국 인플루언서들도 명품 브랜드들과 협업할 가능성이 남아있었기에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 미팅에 나섰죠. 그런데 브랜드 담당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장루이란 씨, 중국 시장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럭셔리 브랜드들은 한국 시장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이요? 네. 한국 소비자들은 럭셔리를 제대로 즐길 줄 아는 고객들이고 브랜드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반면 중국 시장은 크긴 하지만 브랜드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많아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확실성?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명품을 소비하는데요. 그 담당자는 미묘한 표정을 짓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 시장은 아직도 가품 문제가 심각하고
중국 왕홍들 역시 가짜 팔로워 문제로 인해 신뢰도가 낮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가짜 팔로워 짝퉁. 우리는 명품을 가장 많이 사는 시장인데 그런데도 신뢰받지 못한다고요? 한국은 유행을 선도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럭셔리 브랜드를 단순한 과시 수단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글로벌 브랜드들은 한국과 협업을 선호하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시하던 한국이, 제가 평생 중국이 주도한다고 믿어왔던 글로벌 시장에서 진짜 트렌드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한국은 언제부터 글로벌 무대에서 이렇게까지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고, 중국은 언제부터 이렇게 신뢰를 잃어버린 걸까요? 나는 한국을 깔보고 한국이 중국을 따라오는 나라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우리는 따라가고 있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나는 평생을 속고 살아왔다. 두바이 호텔 창밖으로 펼쳐진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계는 우리가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시하던 한국이, 우리가 비웃던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두바이에서 저는 무시당하고 밀려나기만 했습니다. 반면 한국인들은 어디를 가든 환영받고 있었습니다. 호텔, 명품 매장, 레스토랑, 브랜드 행사 세계는 한국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왜 나는 이걸 이제야 깨달았을까? 마지막으로 저는 웨이보를 열었습니다. 팔로워 수 300만. 한때 제가 자랑스러워했던 숫자였지만 지금은 텅 빈 숫자로만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 중 얼마나 진실로 나를 응원하는 걸까? 얼마나 중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을까?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거짓을 이야기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수천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댓글 창이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루이란 무슨 일이야? 두바이에서 VIP 대접 잘 받고 있어? 한국 왕홍들이랑 비교되던데 그게 사실이야?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서구가 우리를 차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배척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댓글 창이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뭐? 너 한국 편드는 거야? 배신자. 서구의 선전에 속지 마라.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중국이 가르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패션, 뷰티, 라이프 스타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나는 과거의 나처럼 한국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국을 부러워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왜 세계는 한국을 환영하고 우리는 외면받는지 고민해보세요. 댓글 창이 둘로 갈렸습니다. 맞는 말이야. 우리도 변해야 해. 한국이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지. 그래도 중국이 최고야. 그날 제 라이브 방송은 웨이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장루이란 배신자냐 아니냐? 라는 논쟁이 일어났고 수많은 뉴스 기사에도 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진실을 보고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했죠.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한국으로 간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진정한 강대국이었습니다. 돈만 많다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품격과 신뢰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이 세계를 움직이는 시대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한국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한국 브랜드들은 저를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웨이보에서 올린 영상이 해외에서도 화제가 되면서 한국의 뷰티 패션 기업들은 저와 협업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에서부터 한국어로 환영합니다라고 말하는 직원들. 깨끗하고 질서 정연한 거리. 외국인에게도 친절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들. 여기는 내가 알고 있던 한국이 아니야. 아니,
어쩌면 한국은 원래 이랬지만 제가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걸지도 몰랐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생활하며 한국 기업들과 협업하며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나는 한국을 무시했지만 이제는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 문화를 익히며 저는 진정한 글로벌 인플루언서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중국은 정말 세계의 중심이었을까?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세계는 이미 한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은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나라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강대국에서 새로운 삶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중산층들이 중국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직업은 교사, 연구원, 교수, 변호사, 의사 등의 전문직인데요. 도대체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궁금하신가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을 겁니다. 오늘 사연은 중국에서 오신 리웨이 씨의 사연입니다. 잠깐,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웨이라고 합니다. 중국 선전에서 IT 엔지니어로 일하며 가족과 함께 평범한 중산층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우리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라는 자부심 속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도 늘 말씀하셨죠. 리웨이, 너는 이 나라의 미래야.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을 바꿔라.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자랐고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며 더 큰 꿈을 꾸었습니다. 졸업 후 저는 선전에서 손꼽히는 글로벌 IT 기업에 입사하며 제 인생이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맡았던 프로젝트는 늘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라는 보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동료들과 밤을 새우며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고객들에게 선보이는 날마다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는 중국의 경제적 성장과 함께 날아오르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건 몇 년 전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내부의 작은 변화들에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신입 직원들은 제약된 환경 속에서 창의적인 의견을 내기 어려워졌고 관리자들은 더 이상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맡지 않으려 했습니다. 정부에서 검열 정책을 강화하며 불필요한 모험을 삼가라는 분위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술개발 회의에서도 혁신적인 아이디어 대신 정부 승인 가능성이 주요 논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희 회사는 대외적으로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내부에서는 서서히 경쟁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부의 지원만 의존하게 되었고 회사는 점점 과거의 명성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몇몇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회사는 대규모 정리해고를 발표했습니다. 혁신이 아니라 생존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임원의 말은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운 좋게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주변의 동료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언제든 제가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 저를 기다리는 건 무거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 역시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아빠, 우리 괜찮을까요? 어린아들이 물었던 그 한마디는 제 마음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중국 경제는 한때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칭으로 불렸지만 최근 몇 년간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와의 무역 갈등은 점점 심화되었고 팬데믹 이후로는 산업 전체가 위축되었습니다. 특히 IT 업계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기 시작했으며 정부의 통제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안정과 조화를 유지하라는 구호는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지만 그 구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자신에게 묻곤 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일까?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 걸까? 그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 못 드는 침대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려면 떠나야 한다. 저와 아내는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팔고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물건들을 하나하나 처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왜 떠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리웨이, 미국으로 가는 거야? 아니면 캐나다? 그들의 질문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으로 갈 거야.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한국? 그런 작은 나라에서 뭘 기대할 수 있겠어? 사실 저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답일까? 하지만 더 나은 선택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우리 가족의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올바른 선택이길.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불안과 의심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처음으로 제대로 알게 된 건 대학 시절 인터넷에서 우연히 한국에 관한 뉴스를 봤을 때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제게 한국은 그저 중국 바로 옆의 작은 나라일 뿐이었죠. 그곳에서 나온 몇몇 제품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런 건 어디까지나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대체 얼마나 잘난 걸까? 라고 속으로 비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주변 사람들도 한국에 대해 크게 다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거기 그냥 중국 문화에 영향받은 아류작이잖아. 한국의 전통 문화라고 해봤자 중국 것을 조금 변형한 거 아냐? 라며 대놓고 비난하곤 했죠. 저 역시 비슷했습니다. 중국이 수천 년 역사를 가진 위대한 문명을 가진 나라라는 사실은 어릴 적부터 배워온 자부심이었고 그런 우리 옆에 있는 한국은 그저 작은 그림자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학 시절 저희 학교에서는 유학을 온 한국 학생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우수한 성적을 보이며 교수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뭘 배워왔겠어? 그냥 운이 좋은 거겠지. 그 애들이 우리를 따라잡으려면 100년은 걸릴 거야. 제 이런 생각은 그들에 대한 열등감 때문이라기보다 그저 한국을 인정하기 싫었던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본 중국 사회는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아남기 위해 노력해야 했고 직장에서는 개인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람답게 대하는 기업 문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대한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지? 성과만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죠. 특히 한국에 대한 제 부정적인 시선이 가장 강해졌던 건 몇 년 전 한국이 IT 강국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몇몇 기술과 제품들이 한국에서 나왔고 언론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곤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혼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기술은 언제나 중국이 세계 최고였어. 한국이 뭘 알겠어? 우리를 흉내내다가 운 좋게 성공한 거겠지. 그 성공을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지나치게 세련된 척한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한국 광고들은 늘 질서정연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강조했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실제로는 다르겠지. 광고 속 모습은 가짜야. 라고 생각했죠. 주변에서도 한국인들이 지나치게 상식적인 척을 한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진짜 모습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문화만 강조하는 거야. 라는 의견에 저도 동조했던 겁니다. 그런 제가 한국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솔직히 말하면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상황이 점점 나빠지면서 저는 여러 나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안정적일 것 같았지만 비용과 절차가 너무 까다로웠습니다. 일본도 떠올렸지만 일본의 폐쇄적인 문화는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국에 대해 다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한국의 IT 기술과 그 뒤에 있는 기업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IT 산업은 단순히 첨단 기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더 편리하고 인간답게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빠른 인터넷 속도와 혁신적인 스마트 기술, 그리고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들은 제 눈을 뜨이게 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사람들을 연결하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구나.
또한 한국 기업들의 문화도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개인의 성과보다 팀워크를 중요하게 여기고 직원들이 휴식할 시간을 보장하며 회사 내에서 인간적인 존중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그게 가능해? 그러나 여러 자료를 통해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점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들의 문화가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제가 그동안 비웃었던 상식적인 척이 아니라 그들의 배려와 질서정연함이 진짜라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줄을 서고 작은 도움에도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라면 우리 가족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한국으로 떠나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중국보다 나을까? 그렇게 작은 나라에서 우리가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나 제 가족과 미래를 생각할 때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함에 매달릴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마지막 선택지였고 그 선택이 틀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보며 저는 묵묵히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정말 다르다면 제발 증명해줘. 한국에 도착한 날 인천국제공항의 풍경은 제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해 공항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 저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항 내부는 한눈에 보기에도 넓고 모든 것이 깔끔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고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정확하게 자신의 방향을 찾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건 시설의 편리함이었습니다. 길을 찾기 어렵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곳곳에 설치된 전광판과 안내 표지판은 여러 언어로 작성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직관적이어서 혼란스러울 틈이 없었습니다. 입국 심사대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모습에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들은 제게 미소를 지으며 필요한 서류를 요구했고 아주 차분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중국에서 출발하기 전까지 저는 솔직히 한국을 후진국쯤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TV나 여러 매체에서 한국 기술의 우수함에 대해서 접했지만 작은 나라에서 얼마나 대단한 시설이 있겠어? 우리 중국이야말로 세계의 중심이지. 라고 생각하며 내심 우쭐했던 겁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은 그런 저의 생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모든 시설이 최신식이고 사람을 배려한 설계와 기술이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공항 내의 자동화 시스템이었습니다. 짐을 찾는 과정도 놀라울 만큼 빠르고 체계적이었고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와 연동된 안내 앱은 모든 과정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제게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이건 대체 뭐지? 저는 짐을 들고 한참 동안 공항 로비에 서서 그 분위기를 느끼기만 했습니다. 중국의 공항과 비교하자면 여긴 마치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중국에서도 대형 공항은 많았지만 그곳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이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직원들은 무뚝뚝했고 모든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간섭해야만 일이 진행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질서를 지키며 줄을 서 있었고 어떤 시스템이든 알아서 매끄럽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저는 항상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나라에서 제가 놀랄 만한 걸 보게 될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천공항은 제게 처음으로 생각을 고쳐먹게 했습니다. 짐을 들고 공항을 나설 때 저는 약간 머쓱해진 기분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러나 그 말 뒤에는 여전히 약간의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냥 공항이 잘 만들어졌을 뿐이겠지. 밖에 나가보면 다를 거야.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제가 앞으로 겪게 될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모든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한국에 온 지 며칠 뒤, 저는 가장 중요한 과제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IT 업계에서 일자리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중국에서도 꽤 인정받는 엔지니어였기에 한국에서도 제 경력이 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한국 기업들이 저처럼 경력이 풍부한 외국인에게 많은 기회를 줄 것이라는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면접을 준비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제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면접은 서울에 있는 한 스타트업 회사에서였습니다. 저는 면접관들이 기술적인 질문을 주로 할 거라고 생각했기에 제 경력과 프로젝트 성공 사례들을 상세히 정리해 갔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대규모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중국 내 스마트시티 구축 경험, AI 알고리즘 개발 등은 어디서든 인정받을 만한 경력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면접은 제가 예상했던 방향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리웨이 씨, 아주 훌륭한 경력을 가지셨네요. 그런데 팀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그 질문에 저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팀에서 갈등을 해결한 사례. 저는 기술적 성과를 묻는 질문을 예상했지, 사람 간의 문제를 해결한 경험에 대해 질문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아, 네. 저는 제 역할에 집중하면서 다른 팀원들이 맡은 부분을 존중하려 노력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면접관의 표정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이후에도 비슷한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팀워크가 중요했던 프로젝트를 말씀해 주세요. 팀원들과의 협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극복했나요? 이런 질문들이 계속되자 저는 속으로 반문했습니다. 내 실력이 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가 왜 부차적인 거지? 한국 기업은 제가 알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중국에서는 개인의 성과와 기술적 능력이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상사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맡은 프로젝트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야 했고, 팀워크는 어디까지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부차적인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성과보다 협업과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면접이 끝난 후 저는 지쳐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걸까? 성과만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또 다른 작은 사건으로 한국과의 문화적 차이를 느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는 길에 지하철을 잘못 타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서울 지하철은 여러 노선이 얽혀 있어 초행길인 저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어로 쓰인 표지판이 있긴 했지만 익숙하지 않은 지명들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제 모습을 본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어를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곧 스마트폰의 번역 앱을 켜서 제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목적지를 묻더니 저를 지하철 노선도 앞까지 데려가 직접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타야 할 열차가 오기까지 기다리며 몇 번 출구로 나가야 하는지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친절함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하지? 겉으로만 친절한 거 아니야? 뭔가 바라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누군가가 지나치게 친절할 때면 그 뒤에 숨겨진 의도를 항상 경계해야 했습니다. 이곳 한국에서조차도 그런 습관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한 번은 동네 식당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들어간 작은 한식당에서 직원은 제가 메뉴를 잘 이해하지 못하자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나오자 추가로 반찬을 가져다 주며 이건 서비스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서비스라고? 추가 비용이 붙지는 않을까? 한국에서는 이런 배려가 당연한 문화라고 나중에 알았지만 당시에는 그게 어색하고 낯설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 사회는 제가 알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는 과정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한국 사람들의 방식은 제가 익숙했던 방식과 너무 달랐습니다. 이런 낯선 환경에서 저는 매일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진짜 이렇게 다 배려심이 많은 걸까? 아니면 겉으로만 친절한 척하는 걸까? 한국에서의 첫 한 달은 매일 이런 의문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 뒤에는 여전히 저만의 오만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진짜일 리 없어. 시간이 지나면 진짜 모습을 보게 되겠지.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들의 친절과 배려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새롭게 적응하려 애쓰고 있을 무렵 같은 중국 출신 이민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이민자들끼리 소규모 커뮤니티를 만들어 서로 정보를 교류하며 지내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큰 위안이 됐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건 고향을 떠나온 저에게 작지 않은 안식처였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 저보다 먼저 한국에 와서 자리를 잡았다는 사업가가 저를 자주 빚고곤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웅이었습니다. 장웅은 한국에서 조그마한 무역업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저를 보고 쓴웃음을 지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리웨이, 한국에서 무슨 꿈을 꾸는 거야? IT 강국? 이런 작은 나라가 우리 중국을 따라잡으려면 100년도 모자라. 여기 사람들 말만 번지르르 하지 내가 생각하는 그런 대단한 곳은 아니야. 그는 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기 사람들 말이야. 아주 체계적인 척하지만 다 보여주기식이야. 내가 한국의 기업 문화를 겪어보면 알겠지만 결국엔 자기들끼리만 잘해먹으려 하는 나라야. 그의 말은 저를 찌르는 듯 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기술 몇 가지로 운 좋게 성공했을 뿐이야. 정말 실질적인 기술력은 전부 우리 중국이 가지고 있지.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준 게 얼마나 많은데. 장웅의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동요했습니다. 사실 저도 한국에 와서 겪은 좌절감이 컸기에 그의 말이 틀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IT 기술을 조롱하며 제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리웨이, 괜히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돈 좀 모으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 게 어때? 우리가 만든 나라에서 뭔가 제대로 된 걸 해보는 게 훨씬 나아. 그는 제게 이렇게 조언하는 척하면서도 은근히 비웃는 태도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너 중국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라며? 그런데 왜 여기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 거야?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선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여기서는 내 재능이 빛을 발할 곳도 없을걸. 그의 말이 점점 마음속 깊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면접에서의 좌절,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제 모습, 그리고 길을 잃고 헤매는 동안 겪었던 혼란스러운 경험들까지. 정말 내가 잘못 선택한 걸까? 라는 생각이 점점 강하게 들었습니다. 장웅은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말뿐 아니라 중국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데에도 열심이었습니다. 리웨이, 생각해봐. 중국의 기술이 얼마나 세계를 바꾸고 있는지. 우리가 만든 AI, 우리가 구축한 5G 네트워크, 그리고 우리의 인프라. 그런 걸 보면 이 작은 나라가 우리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의 말은 한국에서의 생활에 의심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곳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혹시 이 작은 나라가 내 능력을 펼칠 기회를 주지 않는 건 아닐까? 저는 점점 제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제 마음속에 점점 커지는 의심과 불안을 부채질하는 듯 했습니다. 내가 지금 발버둥 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어. 한국은 그냥 잠깐 머물다 가는 곳으로 생각해. 괜히 여기서 더 고생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고. 장웅의 말이 항상 옳다고 믿지는 않았지만 그의 말이 제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회의감을 느끼며 점점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걸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한국에서 만날 기회들과 그 안에서 깨닫게 될 진실이 이 모든 의심을 뒤집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한국에서의 생활에 점점 회의감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저는 작은 IT 관련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으려면 네트워크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곳에 가는 것조차 꺼려졌습니다. 결국 이 작은 나라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겠어?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죠. 그러나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었기에 억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모임은 서울의 한 카페에서 열렸습니다. 기술과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한쪽 구석에 앉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박민호라고 소개하며 한국에서 IT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리웨이 씨, 중국에서 오셨다면서요? 중국의 IT 기술은 정말 대단하잖아요. 혹시 어떤 분야에서 일하셨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의 말투는 친절했고 저를 진심으로 알아가고 싶어 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제 경력과 제가 해왔던 프로젝트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경력을 가지셨네요. 저희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접점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논의해 볼까요? 저는 처음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내 기술을 인정해 주는 걸까? 아니면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일 뿐인가? 그러나 그의 표정에는 거짓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그의 회사로 초대받았습니다. 민호의 회사는 제가 상상했던 스타트업의 전형적인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고급스러운 대형 사무실은 아니었지만 직원들은 모두 활기차고 그들의 눈빛에는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기술 개발 과정에 대해 질문하자 그들은 한국의 독창적인 방식과 체계적인 접근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프로젝트가 철저히 협업을 기반으로 진행되었고 각자의 의견이 자유롭게 공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회의 중 한 직원이 제게 질문을 던지며 제 의견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리웨이 씨, 중국에서 해보셨던 데이터 분석 기법이 저희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당황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내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걸까? 민호는 저와 대화를 나누며 더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리웨이 씨, 제가 보기에 당신의 경력과 능력은 우리 팀에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 오셔서 많이 힘드셨겠지만 여기서 함께 새로운 걸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한국식 협업 문화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한국이 가진 강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빠른 와이파이 인프라와 스마트 시티 기술은 제가 중국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공공 서비스와 교통 시스템이 데이터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데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시스템을 구축했지?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저는 그들이 가진 창의성과 협력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모든 것이 경쟁 중심으로 돌아갔지만 여기서는 팀원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몇 달 뒤 제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스마트 시티의 교통 데이터 분석을 개선하는 프로젝트였는데 민호와 그의 팀은 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구현했습니다. 그 결과는 즉각적이었고 한국의 기술 언론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가진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작은 나라가 아니라 사람과 기술이 함께 어우러져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중요하구나. 그제야 저는 한국이 IT 강국으로 인정받는 이유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기술의 발전 때문만이 아니라 그 기술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며 이곳에서 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할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IT 환경과 창업 문화는 저를 단지 엔지니어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한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의 협력과 배려는 제게 기술 이상의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몇 달 동안 한국의 스타트업에서 함께했던 프로젝트가 마침내 빛을 발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민호와 팀원들과 함께 진행했던 스마트 시티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는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시민들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담당하며 제 기술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 당일 서울의 한 IT 컨퍼런스에서 프로젝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긴장되면서도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컨퍼런스 홀은 한국의 기술 기업 대표들과 국제적인 투자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발표 전날 밤까지도 준비 자료를 점검하며 밤을 새웠지만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 마음속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있었습니다. 발표는 민호가 시작했습니다. 그는 프로젝트의 목표와 진행 과정을 차분하게 설명하며 한국의 기술력과 협업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표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웨이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데이터 분석과 알고리즘 개발을 맡았습니다. 저는 발표를 하며 프로젝트의 기술적 세부 사항과 그 기술이 어떻게 현실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설명했습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교통 혼잡을 줄이고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사례들은 참석자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홀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가 곧 큰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발표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바로 장웅이었습니다. 그도 IT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 발표를 듣고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장웅은 한국에 대한 비판과 회의적인 태도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어딘가 모를 쑥스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리웨이, 대단하구나. 정말 잘했어. 솔직히 말하면 내가 한국에서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장웅은 처음으로 제게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넸습니다. 그는 제가 보여준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나도 한국에 대해 너무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내 발표를 들으면서 내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의 IT 환경이 그렇게 좋은 거야? 내가 뭘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 저는 그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단순히 첨단 기계를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아. 여기 사람들은 기술로 사람들을 연결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해. 그것이 진짜 한국의 힘이야. 그날 이후 장웅은 더 이상 한국을 비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제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고 한국의 기술 환경과 기업 문화를 새롭게 이해하려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자신의 무역회사와 함께 협업을 하자는 제안까지 하였죠. 저에게는 그날의 경험이 단순히 기술적 성공을 넘어 개인적으로도 큰 의미를 남겼습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히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제 오만함과 편견을 깨고 진정한 협력과 배려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곳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한 뒤 저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다시 태어난 것 같아. 기술뿐만 아니라 나라는 사람도 성장했어. 이제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경험한 기술과 사람들은 그저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는 힘이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한 작은 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가능성을 보여준 위대한 나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성공한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지 제 커리어를 바꾼 것이 아니라 제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기술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진정한 힘이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프로젝트 발표 후 저는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점점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저와 협업하고 싶다는 제안을 해왔고 저는 그 중에서 특히 스마트 시티와 환경 데이터를 결합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기술적인 성과를 넘어 한국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며 가장 감동했던 건 사람들이 일에 임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열정을 가지고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며 단순히 개인의 성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팀 전체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런 태도는 제가 중국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중국에 있는 제 친구들에게도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야. 이곳 사람들은 기술을 통해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들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려 노력해. 라는 말을 저는 여러 번 되뇌며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중국에서 오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제 경험담을 들으며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말한 한국의 시스템과 기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 라는 그의 말은 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직접 와서 경험해보길 바라. 내가 이곳의 진짜 모습을 보면 나와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될 거야. 한때 저는 한국을 무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작고 평범한 나라로 여겼고 그 안에 숨겨진 가능성과 열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은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준 곳이며 제가 새로운 꿈을 꾸게 만든 곳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교훈은 단순합니다. 진정한 기술의 가치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그 가치를 실현하는 나라였습니다. 이제 저는 그 가치를 제 삶의 중심에 두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 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는 생각으로 저는 앞으로의 인생을 한국과 함께 설계해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제가 사는 곳이 아니라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